관 뚜껑이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상집 안을 메우고 있던 울음도, 향냄새도, 곡소리도 그 한순간에 뚝 끊어지고 말았지요. 어미가 먼저 시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속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뒤로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옵니다. 사흘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장남. 장례를 하루 앞두고 다시 열린 관. 허나 그 안에 누워있던 이는 분명 그 집 아들이 아니었다 하니 대체 그 관 속엔 누가 들어있었던 것이며 정작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이었을까요? 더 기이한 것은 집안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놀라지 않았고 누구는 너무 서둘러 관을 다시 덮으려 했으며 누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미는 어찌하여 한눈에 알아보았으며 아비는 어찌하여 그 말을 막으려 들었고 그 집에서는 무엇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선 야담 서재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혼례 첫날 밤 감쪽같이 사라진 신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그 기이한 일을 풀어낸 뒤로 정도한의 이름은 마을을 지나 고을로, 고을을 지나 더 먼 장터와 객주에까지 슬며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잠긴 문 안의 흔적도 살피는 자. 산 사람의 거짓말보다 죽은 자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는 자. 한마디 말보다 사람의 낯빛을 먼저 읽는 자가 바로 정도한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에는 장례를 앞둔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곡소리 끊을 새 없는 초상집에서 한 어미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얼굴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참으로 기막히고도 서늘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그 자리를 대신 누운 낯선 시신, 그리고 한 집안을 통째로 뒤흔든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곳마다 작은 복이라도 함께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도한 탐정 이야기 3화. 장례 전날 관 속 시신이 바뀌었다. 정도한이 류진사 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으나 집안 기운이 몹시 싸늘하였지요. 상가라면 이래 곡성이 담장을 넘고 마당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였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마치 울음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집안 사람들 입을 먼저 막아 놓은 듯하였지요. 대문을 들어서자 흰 상복을 입은 하인들과 계집종들이 마당 가장자리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울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잃은 집안이라기보다는 이미 큰일은 벌어졌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겁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늙은 집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정선비님, 어서 들어오셔야 하겠습니다. 마님께서 자꾸 관을 열어달라 하시며 관 속에 누운 분이 도겸 나으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도하는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집사는 목소리는 차분하였으나 손끝이 짧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슬퍼서 떠는 것과 감춘 일이 있어 떠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 밤 그 집사의 떨림은 슬픔보다 두려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서자 류진사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을 잃은 아비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옷매무새가 정돈되어 있었고 눈빛 또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기보다는 집안 체면이 먼저 흔들릴까 그것부터 붙들고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밤중에 번거롭게 하여 미안하오. 유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사람이 자식을 잃고 충격이 커서 자꾸 헛된 말을 하오. 죽은 이의 낯이 달라 보이는 일이야 드물지 않은데 마음이 상하니 자꾸 아니다 우기는 것이오. 정도하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채 안쪽에 서 있는 둘째 도윤을 한 번 바라보고 문 밖에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앉아있는 며느리 서씨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몹시 굳은 얼굴이었고 서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나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짙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저 안에 눈 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도하는 더 지체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최 씨 부인이 관 앞에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끝까지 무언가를 붙들고 버티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정도안을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정선비, 내가 미쳐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얼굴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 입을 모두 다물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 얼굴을 모른다고 하면 모를까, 안다고 하는 말을 누가 함부로 미쳤다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도한도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일이 단순히 상가의 혼란으로만 끝날 일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안에는 수의를 입은 젊은 사내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도겸이라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염습과 입관을 거친 뒤라 핏기가 가셨고 얼굴도 퍽 수척하게 변해 있었지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하였습니다. 도겸은 왼손 엄지 아래에 패인 흉이 있었느니라. 어릴 적 낫에 손을 크게 베었지. 또 오른쪽 귓불 아래가 살짝 일그러져 있었어. 그 아이 몸에 난 자국을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정도하는 조용히 시신의 손과 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지요.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방 안 사람들 얼굴에는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말이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두의 가슴에 한 번씩 스친 것입니다. 유진사가 문턱에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사흘째 아니요. 죽은 이의 낯이 달라 보일 수도 있소. 안 사람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요. 그러자 최 씨 부인이 돌아앉아 거의 외치듯 말하였습니다.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하였느니라. 그 말은 안방 공기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정도하는 이제 죽은 자의 얼굴보다 산 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도겸께서 돌아가신 것이 사흘 전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염습은 어느 때 치르셨습니까? 이튿날 새벽이요. 입관은요. 그날 해 질 무렵 마쳤소. 정도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습과 입관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늙은 집사가 대신 대답하였습니다. 집안 노복 둘과
상례를 아는 바깥사랑채 사내 하나가 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까이 계셨습니까? 마님께서는 기력이 쇠하셔서 가까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 마님은요. 문 밖에 앉아 있던 서씨가 몸을 움찔하였습니다. 저는 입관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뵈었을 뿐입니다. 정도하는 그 말에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겸 얼굴을 또렷이 본 사람은 며느리 마님과 집사 어른, 이 두 분이란 말씀이군요. 서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정도하는 다시 류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셨는데도 입관을 그리 서두르신 까닭이 있습니까? 류진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례에는 때가 있는 법이요. 때가 있는 것과 확인보다 절차를 앞세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둘째 도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정선비, 지금은 상중입니다. 형님을 보내는 마당에 자꾸 말을 키우실 일이 아닙니다. 정도하는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커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돌아가신 형님을 위한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집안 사정이 밖으로 새는 것이 먼저입니까? 도윤은 얼굴이 굳어졌으나 곧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는 안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며느리도 입관 직전 잠깐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이상하리만치 서둘러 흘러갔지요.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확인보다 서두름을 택하였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또 누군가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 앞에 선 채 낮고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관은 당분간 다시 덮지 마십시오. 죽은 이를 먼저 모시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산 사람들의 말부터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서 씨는 더 고개를 떨구었으며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사는 눈을 감은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밤 정도하는 알았습니다. 유진사 집에서 수상한 것은 관 속 얼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보내는 예보다 산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사정이 훨씬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한의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기운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그 집안에서 가장 조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었지요. 바로 둘째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굳힌 채 말하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이 어지러우니 제가 나서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장례를 추슬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지요. 정도하니 차분히 받았습니다. 허나 장례를 추슬러야 하는 사람치고는 확인할 말보다 덮을 말을 먼저 꺼내십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선비께서는 자꾸 사람을 몰아세우시는군요.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유진사가 말을 막듯 끼어들었습니다. 도겸은 병이 깊었소. 의원도 몇 차례 다녀갔고 오래 버티기 어려우리라 하였소. 정도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제 다녀갔습니까? 늙은 집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다녀갔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집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이 이 집안에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많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었지요.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집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약효가 들면 담은 넘길 수도 있겠다 하였습니다. 아주 낫는다는 뜻은 아니었으나 그날 바로 숨이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 안 사람들 얼굴빛이 다시 변하였습니다. 서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고 도유는 집사를 몹시 사납게 노려보았습니다. 정도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겸께서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마지막을 본 이는 누구입니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끝에 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밤에 서방님 방 앞에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녁 무렵까지는 약을 드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기운이 없으시기는 하였으나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 쪽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서 씨는 한동안 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누구와 누구의 다툼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시부모님과 서방님이셨습니까? 서 씨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님 목소리도 들렸으나 둘째 도련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도윤이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형수님께서 놀라셔서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서 씨는 떨고 있었으나 그 말만큼은 분명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묻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는 끝내 숨길 수 없습니다. 소첩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방 안 공기를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류진사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였고 도유는 더는 형수 쪽을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이대로는 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죽어가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래와 함께 무엇인가를 덮으려는 사람들을 향한 말처럼 들렸지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 씨는 손끝을 떨며 대답하였습니다. 잠시 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첩은 약이 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도련님이 형님께서 막 숨을 거두셨다고 알렸습니다. 소첩이 들어가려 하였으나 지금은 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장례 준비가 먼저라 하였지요. 누가 막았습니까? 서 씨는 숨을 고른 뒤 말하였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먼저 막으셨습니다. 어머님께도 지금은 들어오시면 아니 된다 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밤 끝내 도겸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흐트러져 있던 말들이 조금씩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머니는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며느리도 막혔습니다. 의원은 밤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죽음은 너무 급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앞에는 유독 둘째 도윤의 그림자가 먼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도하는 류진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도겸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무슨 일로 다투셨습니까? 류진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말다툼 하나 없겠소. 병중의 마음이 예민해져 쓸데없는 말을 하였을 뿐이요. 쓸데없는 말이라 하셨습니까? 죽을 사람이 괜한 의심을 품은 것이요. 무슨 의심이었습니까? 그 물음에는
류진사도 선뜻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도겸이 며칠 전부터 자꾸 족보를 다시 보겠다 하였느니라. 어릴 적부터 묻지 않던 일을 갑자기 캐묻기 시작하였어. 내 아버지 방에 들기만 하면 얼굴빛이 달라져 나오곤 하였지. 그 말에 도윤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까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정도하는 오히려 그 조급함을 더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다급하십니까? 집안 망신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망신이 도겸의 죽음보다 더 큰 일입니까?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작은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젊은 계집종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다가 최 씨 부인의 눈짓에 겨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계집종은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도겸 나으리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밤마다 어떤 여인이 이 집 뒤편 담장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인은 처음에는 떠돌이인 줄 알았으나 도겸 나으리께서 그 여인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더냐? 소인은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본 날 도겸 나으리께서 그 여인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소. 내 어머님만은 속일 수 없소. 그 말은 방 안 사람들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죽은 장남이 마지막까지 만나려 했던 여인, 그리고 어머니만은 속일 수 없다는 말. 이것은 단순한 연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안쪽 깊은 곳에 오래 묻혀 있던 비밀이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하는 소리였지요. 정도하는 방 안을 둘러본 뒤 낮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감추려는 것은 장례 절차 하나가 아닙니다. 도겸은 죽기 전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끝내 어머님께 숨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안채 깊은 쪽에서 여인의 짧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등불이 크게 흔들렸고 방 안 사람들 얼굴에도 불안이 한꺼번에 번졌습니다. 정도하는 그 비명이 들린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숨긴 말은 대개 사람이 죽은 뒤에 더 크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집안에는 아직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사람이 더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류진사 집의 밤은 장남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감추어진 말들을 끌어내야 하는 밤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안채 뒤편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짧았으나 그 한 번의 소리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상가에서는 울음이 길게 이어지는 법이지만 그 비명은 오히려 오래 숨겨온 것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소리였지요. 정도한이 먼저 몸을 돌렸고 뒤이어 최 씨 부인과 서 씨, 집사와 하인들이 허둥지둥 안채 뒤편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유진사와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조차 정도한의 눈에는 또렷이 남았지요. 비명이 들린 곳은 안채 뒤 작은 행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묵은 그릇과 병풍, 제사상에 쓰이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라 하였는데 그 밤에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턱 앞에 젊은 계집종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계집종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인이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인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쏘아붙였습니다. 낯선 여인이라니 상가 안에 아무나 숨어들 수 있다는 말이냐. 허튼 소리 말고 똑바로 말하여라. 계집종은 그 꾸짖음에 더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직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둘째의 다급함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본 순간 정도하는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이 행각 안의 여인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도하는 아무 말 없이 행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곡식 자루와 헌 병풍, 오래된 제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가장 안쪽 구석에 여인 하나가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였고 옷차림은 허름하였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였습니다. 오래 숨어 지내기는 하였으나 본디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듯 보였지요. 그 여인 곁에는 늙은 노파 하나가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류진사 집에서 오래 살아온 유모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연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최씨 부인이 달려가 붙들자 막내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그 낯선 여인만 가리켰습니다. 마님 저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사람들 시선이 모두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낯선 여인은 달아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바로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이 순간을 두려워해왔으나 결국 여기까지 와 버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류진사가 뒤늦게 행각 안으로 들어서더니 그 여인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선명하여 숨기려 하여도 감출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정도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이 집안의 비밀과 무관한 떠돌이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류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은 분명히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 때가 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도윤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 계집말에 귀 기울이실 것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최씨 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대답하였습니다. 월심이라 합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막내가 또 한 번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처음 듣는 이름인 듯 하였으나 류진사와 도윤의 얼굴은 이미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씨 또한 놀란 낯으로 시아버지와 도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정도하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입니까? 월심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었다가 아니게 된 사람입니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속에 든 사연은 결코 짧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짓을 꾸며내는 사람은 말을 길게 늘어놓기 마련이지만 아주 오래 묻어둔 진실을 꺼내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짧게 끊는 법이지요. 최씨 부인이 막내를 붙은 채 물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저 아이를 아느냐? 막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더듬거리듯 말하였습니다. 예전 안살림에 드나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다들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 오래전이라니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막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류진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상가에서 이런 잡된 말을 길게 할 것이 아니오. 정선비, 저 여인은 오래전 집안에서 내보낸 사람입니다.
원한을 품고 돌아온 것이니 더 들을 것 없이 내보내면 됩니다. 정도환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한 하나로 돌아오신 것입니까? 월심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원한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월심은 잠시 관이 놓인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오래 붙들어 온 결심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왔습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이 움찔하였습니다. 도유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다면서 상가에 숨어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월심은 도윤을 보지도 않고 말하였습니다. 숨지 않으면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도환은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이 여인은 무작정 고함을 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막힐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숨어들어 기회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이 집안 안쪽에서 이미 입막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였습니까? 월심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최 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마님께서 끝내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것은 때로 눈앞의 물증보다 먼저 진실의 냄새를 맡는 법이지요. 최 씨 부인은 아직 무슨 말이 나올지 듣지도 않았으나 그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리라는 것은 이미 알아차린 듯하였습니다.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하여라. 월심은 유진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오래전 묻어둔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싶은 사람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도와는 더 미룰 때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유진사 어른, 저 여인을 쫓아내려 하시는 까닭이 상가의 법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곤란해질 말씀이 따로 있으십니까? 유진사는 곧바로 아니라고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은 억울하면 먼저 부정하고 찔리는 사람은 먼저 침묵합니다. 그때까지 꿇어 앉아 있던 서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어떤 여인을 두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혹여 이분이. 도윤이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수님은 더는 아는 채 마십시오. 그러자 최 씨 부인이 도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다들 입을 막으려 드는구나.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 사람 입까지 막겠다는 것이냐. 그 말에 막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소인은 죄가 많습니다. 허나 소인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 집안 누구 하나 떳떳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니. 그 물음을 놓치지 않고 정도환이 조용히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내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헐떡였습니다. 월심은 그 늙은 노파를 잠시 바라보다가 더 미루면 모든 것이 다시 묻힐 것이라는 듯 낮고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도겸이 태어난 밤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선 모든 사람 발을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상가 한복판에서 죽은 장남의 출생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말을 한 이가 오래전 쫓겨난 여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였지요. 정도환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도겸이 태어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심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밤새 천둥이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서는 마님께서 해산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류진사 집대를 이을 큰아들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무렵 진사 어른께서는 후사가 끊길까 노심초사하셨고 안채 바깥에서는 유모와 산파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해산하던 밤이를 내가 얻지 않으냐. 소첩도 그날 밤 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월심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그 여인도 같은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 씨는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듣지 못한 듯 눈만 깜빡였고 도유는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상가에서 무슨 망발을. 입 다물어라. 최 씨 부인의 꾸짖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유는 더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는 막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다 하셨습니까? 월심이 이 집에서 몸을 풀었다는 뜻입니까? 막내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인은 그 밤 안채와 뒷행각 사이를 오가며 두 아이 울음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는 마님 방에서 났고 하나는 뒤 행각에서 났습니다. 그제야 흐트러져 있던 일들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도겸이 족보를 다시 보려 하였던 일, 유진사가 장례를 지나치게 서둘렀던 일, 어머니가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일, 그리고 월심이 밤마다 집 뒤 담장 가까이에 모습을 드러냈던 일까지. 이제 문제는 단지 관속 시신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집안은 무언가를 뒤바꾸어 놓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 걸음씩 월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말고 또 하나의 아이가 같은 날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냐? 예, 마님.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월심은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말 하나에 행각 안 사람들 숨이 모두 막히는 듯하였습니다. 월심은 바로 모든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묻힌 진실은 꺼내는 사람조차 한순간에 다 꺼내지 못하는 법이지요. 소첩은 본디 이 집 바깥채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계집이었습니다. 아이를 뵌 뒤로는 눈에 띄지 않도록 뒤편 행각에 머물렀습니다.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는 지금 당장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안에 더 큰 화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제 아이가 태어난 밤과 마님 아이가 태어난 밤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류진사가 앞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도환이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더는 입을 막으실 수 없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심은 어디론가 보내졌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멀리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였습니다.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막내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선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도환은 그제야 월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겸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월심의 눈동자가 깊이 흔들렸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도겸 나으리께서 우연히 옛 호적 단자와 제문을 뒤지다가 이상한 날짜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 뒤로 소첩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허나 2번, 3번 묻고 또 묻다가 끝내 이 집안 누구도 자신께 진실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족보를 다시 보려 하였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나 그것은 단순히 자식 잃은 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살아온 세월 전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예감이 그 울음 속에 섞여 있었지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거칠게 말하였습니다. 전부 꾸며 낸 말입니다. 형님이 죽은 마당에 이런 말을 퍼뜨리면 누가 좋겠습니까? 정도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거짓이라면 차분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도련님은 어찌하여 그토록 다급하십니까? 도윤은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월심이 품 안에서 낡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작고 해진 것이었으나 오래도록 몸에서 떼지 않고 지녀온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겸 나으리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글입니다. 그 말을 듣자 류진사와 도윤이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그 종이를 이리 내놓아라. 도윤이 먼저 소리쳤으나 정도하니 한 걸음 앞에 서며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더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꾸러미를 가슴에 꼭 붙들었습니다. 도겸 나으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신이 어머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게 되면 이 글을 끝내 믿을 만한 이에게라도 전하라 하셨습니다. 집안 사람들만 믿고 있었다가는 모두 묻힐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도하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펼쳐보지도 않았으나 이미 그 안에 몇 줄이 이 집안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힘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큰일입니다. 관이 놓인 방에서 누가 관 위에 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행각한 사람들이 한순간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도겸이 남긴 글, 그리고 관 위에 놓인 또 다른 글. 그 밤 류진사 집의 진실이 이제 스스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도한이 다시 관이 놓인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사람들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관 뚜껑은 다시 반쯤 열려 있었고 시신의 얼굴 위에는 정말로 흰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던져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덮듯 조심스레 얹어 둔 모습이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씨에게 기대었습니다. 류진사는 이를 악문 채 서 있었고 도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정도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도하는 말없이 관 가까이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한지에 급히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먹빛은 고르지 않았으나 글자는 분명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을 닫지 마십시오. 이 안의 시신은 도겸이 아닙니다. 그 몇 글자가 방 안의 숨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서 씨가 가장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글씨 서방님 글씨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 씨에게 쏠렸습니다. 소첩이 압니다. 서방님께서 마음 급히 적으실 때 붓 끝이 위로 치솟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소첩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도하는 행각에서 가져온 월심의 종이 꾸러미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과연 두 글은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월심이 품고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눌러 적은 듯 힘겹고 또렷한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글이 어머님 손에 닿을 때쯤이면 저는 집안 사람들 뜻대로 병사한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어머님, 저는 병으로만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일을 그냥 묻으라 하였고 족보를 다시 보려 하지 말라 하였으며 월심의 존재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집안이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저는 태를 빌린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으나 저를 사람으로 길러주신 이는 오직 어머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밝히려 한 것은 어머님을 부정하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어머님 앞에서만은 거짓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사라지거나 제 얼굴이 아닌 시신이 제 이름으로 관에 눕게 되거든 제발 관을 닫지 마십시오. 저를 낳은 이는 따로 있을지라도 저를 아들로 만든 이는 어머님이십니다. 도겸 올림. 그 글을 다 읽는 동안 방 안 누구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울음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믿고 살아온 세월과 제 품에서 길러낸 자식을 향한 정이 한꺼번에 뒤집힐 때 사람은 차라리 울음조차 쉽게 내지 못하는 법이지요. 한참 만에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도겸은 이 안에 없는 것이냐? 정도하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도윤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나 끝내 버티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형님 글인지 아닌지도 모를 종이 2장으로 어찌 집안을 뒤엎으려 하십니까? 형님은 병이 깊으셨습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정도하는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병이 깊으셨던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허나 병든 사람을 서둘러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시신을 그 이름으로 입관한 일까지 병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도하는 관 안의 시신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께서 손과 귀를 보시고 곧바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아야 할 어머님과 며느리 마님은 모두 막혔습니다. 방금 남겨진 글은 도겸의 글씨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도련님께서는 처음부터 장례를 지나치게 서두르셨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문 채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끝내 무너지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틈을 먼저 무너뜨린 이는 뜻밖에도 류진사였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더니 한참 만에 낮고 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만하여라, 도윤아.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류진사는 눈을 감은 채 다시 말하였습니다. 더 가려도 소용없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죽지 않았소. 최 씨 부인이 그대로 비틀거리며 류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오? 그렇소.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살아있었소. 최 씨 부인의 눈에 핏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도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류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도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오. 멀리 보내려 하였소. 한동안 숨어 지내게 하고 그 사이 장례를 치른 뒤 병사한 것으로 끝내면 적어도 집안은 지킬 수 있다 여겼소.
집안을 지킨다고?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집안을 지키자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름 모를 시신을 내 아들 이름으로 관에 넣었단 말이오? 유진사는 더는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순간 집안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님 하나 멀리 보내고 조용히 끝내는 편이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정도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 속 시신은 누구입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늙은 집사가 무너진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집안 하인 하나였습니다. 방 안이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집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 심부름을 하던 사내였는데 몇 달 전부터 병이 깊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장남 나으리 키와 체격이 비슷하였고 이미 병세가 몹시 위중하여 살 가망이 적었습니다. 그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그 시신을 도겸 나으리 대신관에 넣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장례는 어찌하였느냐? 집사는 흐느끼며 답하였습니다. 유진사 어른 뜻으로 칠복은 멀리 친척 집에 가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뒤로는 남몰래 염하고 묻어 주었습니다. 장례는 치러 주었습니다만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방 안 사람들 얼굴에는 슬픔과 수치가 함께 번졌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며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죽은 하인에게는 다른 이름의 죽음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정도하는 더 지체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도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윤은 입을 다문 채 버텼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땅에 엎드린 채 울며 말하였습니다. 뒤산 사당입니다. 새벽에 장정둘이 도겸 나으리를 부축해 그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인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피가 묻었다고? 이번에는 서 씨가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이 마지막으로 뵌 서방님 옷깃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첩 손을 붙드시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절대 관을 닫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첩이 겁이 나서 바로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도하는 곧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집사 어른, 등을 더 들고 오십시오. 뒤산 사당으로 갑니다. 그리하여 그 밤 사람들은 관이 놓인 방을 떠나 뒤산 사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져 있었고 마른 이파리 피는 소리마다 사람들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란 본디 그런 존재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두렵다 한들 자식이 있다는 곳으로는 끝내 걸어가게 되어 있지요. 뒤산 사당은 집안 선대의 위패를 잠시 모셔 두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가 밀려왔고 안쪽 집자리 위에 누운 사람 하나가 희미한 등불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어깨와 옆구리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나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부짖듯 도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겸아, 도겸아. 도겸은 겨우 눈을 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보다 미안함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끝내 이렇게 뵙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그런데 어찌 이런 꼴이 되었느냐. 도겸은 숨을 고르다 힘겹게 말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끝내 입을 막으라 하셨고 도유는 지금 밝히면 집안이 망한다 하였습니다. 소자는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허나 길을 막혔습니다. 정도하니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겸 나으리 태어나신 밤의 일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까?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자는 어머님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도겸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월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고 최 마님께서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태어난 날 밤 최 마님 아이는 숨을 오래 붙들지 못하였고 아버님은 후사가 끊길까 두려워 저를 안채로 들였습니다. 월심 어머니는 쫓겨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유진사는 사당 문턱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란 말이냐? 도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예, 어머님. 허나 소자는 단 하루도 어머님을 제 어머니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끝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기쁨만의 울음도 분함만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뒤집혀도 끝내 끊어지지 않는 어미 마음의 울음이었지요. 배 아파 낳지 않았더라도 내 품에서 자란 자식이면 내 자식이다. 그 말이 사당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월심도 서씨도 막내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거짓 하나를 무너뜨린 것은 족보가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자는 그것만 어머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묻힐 수 없었습니다. 정도하는 그 자리에 선 채 사건을 정리하듯 말하였습니다. 이제 밝혀야 할 것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관속 시신은 도겸이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오래 앓다가 숨을 거둔 집안 하인 칠복의 시신이 도겸 이름으로 입관되었습니다. 유진사 어른과 둘째 도련님은 집안 출생의 비밀을 덮기 위해 도겸을 산채로 숨기고 장례를 서둘러 끝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도유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사 또한 두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대었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던 체면이란 것이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버린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그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이 밝기 전 유진사는 모든 일을 스스로 관가에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유는 형을 다치게 하고 거짓 장례를 서두른 죄를 피할 수 없었고 막내는 오래전 아이 바꾼 일에 가담한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심은 평생 빼앗긴 자식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제 눈으로 다시 보고 이름을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라는 하인의 이름 또한 더는 어둠 속에 묻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으나 그 죽음 또한 제 이름으로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누구보다 늦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었으나 끝내 마지막까지 도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사 집에서 가장 기이한 일은 관속 시신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피로 이어지지 않은 세월이 오히려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지요. 정도하는 사당 밖으로 나와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은 남아 있었으나 먼동은 이미 산등성이 너머에서 엷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힌 진실이 끝내 얼굴을 드러낸 날에는 대개 새벽도 그렇게 더디게 오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류진사 집 일을 두고 관 속에 누운 이가 누구였는가 보다. 끝내 어머니가 알아본 얼굴이 누구였는가를 더 오래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 속 시신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어머니가 끝내 붙들고 울었던 도겸 또한 배로 낳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요. 세상에는 족보로는 가를 수 있어도 어미의 마음으로는 끝내 가를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밤 정도하니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따라 가문을 세우고 이름을 따라 제사를 잇고 체면을 따라 진실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집안을 무너뜨린 것은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죽은 사람의 이름마저 빼앗았던 그 마음이야말로 이 집안을 무너뜨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안을 다시 사람 사는 자리로 돌려놓은 것은 족보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배 아파 낳지 않았더라도 내 품에서 자란 자식이면 내 자식이다. 그 한마디였지요. 듣는 이들 계신 곳에도 사람의 진심을 끝내 알아보는 눈 하나쯤은 함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